118페이지 보시면은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 문제 있습니다. 계산 문제 이거는 뭐 3, 4월 달 하셔도 되고 이거는 쉬운 겁니다. 쉬운 거. 자, 넘길까요? 자, 넘기시면 121페이지 보시면은 주택시장 되어 있습니다. 주택시장. 주택시장에서 한 개 더 넘기시면은 122페이지 보시면은 여가 과정 나옵니다. 122페이지. 뭐 시험 비중은 썩 그래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이거 잠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가현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 뭐 커피 마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조그만한 종이 필터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뭐 마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여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가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빨려 들어간다 봐야 돼. 빨려 들어간다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여가현상에서는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하면은 두 가지 나옵니다. 두 가지. 상향여가라고, 그 다음에 하향여가. 자, 이 집이 좀 좋죠. 고소득층이 들어가겠습니까? 저소득층이 들어가겠어요? 고소득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상향여가라 그래요. 그래서 주택은 상관없어. 들어가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상향여가하고 하향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에 고소득층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향여가. 근데 나중에 이 집도 나이가 들면은 이게 좀 쭈글쭈글해지죠. 쭈글쭈글해집니다. 이때 누가 들어갑니까? 저소득층이 들어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하향여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가현상이라는 것은 주택은 가만히 있습니다. 주택은 가만히 있는데 들어가는 계층에 따라서 고가 들어가면 상향여가, 저가 들어가면 하향여가 된다 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상향여가보다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 정부도 뭐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면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쓰겠죠. 어디 신경 씁니까? 여기 신경 쓴다 봐야 돼요. 하향여가. 자, 그럼 하향여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볼게요. 자, 하향여가라는 것은 저가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이 다 뭡니까? 이거죠, 이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니즈죠, 니즈. 사고자 하는 의사는 있는데 구매력이 없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거나 대출금을 늘리거나 지금 청년 대출이 해갖고 뭐 19세에서부터 33세, 대출이 아니고 33세인가 34세가 해갖고 청년 통장 하나 나온 거 있다 보니까 5년짜리인가 보니까 이자율이 거의 한 18%, 20% 가까이 되던데. 이런 거 하나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 들어가야 돼. 밑에 혹시나 자녀분이 일이 있다면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아까운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계속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은 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같은 거 받게 되면은 저가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됩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이때 하향여가가 이루어진다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요게 저가주택이고 칼라로 좀 반짝반짝하는 게 고가주택입니다. 근데 얘보다 색깔이 조금 어둡죠? 좀 낡았어. 그림을 그리 이해해 주세요. 얘는 무슨 주택? 저가주택. 얘는 고가주택인데 좀 낡았어. 그래서 지금 시장에 저가주택이 10가구 10가구에서 20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 10가구 10가구 20가구가 있다 볼게요. 자, 나는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한 통장 개설해갖고 돈을 좀 모았어. 자, 그래서 나는 저가주택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어. 증가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10가구 수요가 예를 들어서 증가했을 때 이 수요자들은 저가주택으로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낡은 고가주택으로 가겠어요? 어디로 갑니까? 낡은 고가주택으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낡은 고가주택으로 간다니까. 이걸 말한다고 하향여가라 그럽니다. 하향여가.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여가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하향여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가주택의 어떤 주택 공급량을 볼게요. 공급량은 원래 몇 개였는데 20개였는데 이제는 몇 개로? 이제는 몇 개로? 30개로 바뀌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향여가 일어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됩니다. 증가.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123페이지. 122페이지는 하향력하고 상향력만 뜻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하향력 과정. 자, 1번에 정부가 어떤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한 상황에서 그게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떻습니까? 증가. 그거 하나 체크할까요? 맨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을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면 하향력가 일어납니다. 하향력. 그 위에 하향력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결과 맨 끝에 보니까 적급주택의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적급주택의 공급량은 증가. 맨 끝에 적급주택의 공급량 어떻게? 증가. 됐나요? 예, 자, 그 정도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고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주택이 있습니다. 저가주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따라붙는 것을 할증이라 그러고,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을 따라가면 할인거래 된다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산에 재개발 단지 한번 볼게요. 울산에 요새 보니까 재개발이 엄청 많대. 온 땅을 다 디비놨대 보니까, 그죠? 자, 나는 재개발 단지에 32평짜리 국민평수 아파트를 이제 사러 갑니다. 조합은 아니고, 아니고, 분양가 가격에다 피를 조금 넣어주서라도 이쪽에 32평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는 소장님한테 가서 물어볼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됩니까? 예? 내가 이렇게 국민평수 아파트 사러 할 때 제일 먼저 뭐 물어봐야 돼요? 평수 가격. 이게 대형 평수가 어디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대형 평수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평짜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단지에는 항상 뭐 들어옵니까? 뭐 들어와요, 여기? 항상 뭐 들어와야 돼? 국가 우리가 보면은 좀 심하다 이렇게 좀 틀린 건 있지만 항상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8% 10% 되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와야 돼요. 그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그럼 내가 32평 아파트를 살려면 항상 어디 있는 쪽, 대형 평수 옆에 있는 요 32평 아파트 요걸 사셔야 돼. 근데 여기 32평을 사죠. 물론 가격은 좀 싸, 여기가. 여기에 32평을 사면 가치는 얘가 더 높다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50평대 옆에 있는 32평입니다. 32평. 자, 여기 국민평수 예를 들어 3억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3억. 그럼 1로 따라가면 얼마 되고, 1로 가면 3억 2천 될 것이고, 1로 가면 얼마 됩니까? 2억 8천 된다 봐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비교했을 때, 이 사람 비교했을 때 나는 저소득층, 이 사람은 고소득층 맞죠? 그래서 저가 항상 고옆으로 따라붙으면 어떻게 되고? 할증되고, 할증. 자, 이 사람 두 사람 비교했을 때 이때는 나는 고, 여기는 뭡니까? 저. 이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할인 된다 봐야 돼. 할인. 요게 우리가 할인 할증 거래라 보셔야 됩니다. 할인 할증. 애들한테 항상 그러죠. 어릴 때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제발 니보다 좀 똑똑한 하고 다니라 그러죠. 제발 니보다 똑똑한 하고 다니라. 그게 뭐야? 외부효과입니다. 외부효과. 그게 외부효과야. 외부효과는 엄청 중요하죠. 사람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뭐에서 성장합니까? 전부 다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전부 다.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제 AI가 들어오죠. 인간의 지식은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다니까, 관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관계를 가지려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앞으로도. 이게 뭐 때문에? 외부효과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딱 근본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죠. 플러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갑니다. 마이너스 자기 손해는 버린다니까. 그게 뭐예요? 외부효과라 봐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저가주택. 자,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가 저쪽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고? 할인거래 되고, 저가 고로 오면 어떻게 돼요? 할증거래 된다 봐야 됩니다.
자, 거기 어디 있습니까? 자, 넘기시면 124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여가현상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형 주택은 어떻게 되고 할증.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은 어떻게 됩니까? 할인된다 봐야 돼. 할인. 자, 그래놓고 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고가주택이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고가주택에 시간이 좀 흘러가 수선비가 들어간다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수선비를 투자할 때는 항상 뭐보다 커야 돼? 수선비를 투자할 때는 계량비용보다 어떻습니까? 가치 상승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투자가 돼.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자, 중요한 것은 계량비용이 커. 고급 주택지에서 계량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큽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고소득층은 이사 가겠죠. 누가 들어와? 저소득층이 들어간다 봐야 돼.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향여가 이루어집니다. 뭐보다 클 때, 계량비용이 뭐보다 클 때 가치 상승분보다 큰 경우에. 자, 반대로 자, 저가주택이죠. 저가주택에서 또 여기에 계량비용이 들어가. 저가주택인데 이때 계량비용이 들어갑니다. 재개발되든 재건축되든 잘 모르겠지만은. 자, 이때 계량비용을 넣었을 때 가치 상승만으로 비교했을 때 가치가 커. 가치가 큰 경우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면은 저가주택이지만은 이걸 계량해서 가치가 크게 되면 누가 들어와? 저 고소득층이 들어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상향여가라 그럽니다. 상향여가라 그래요. 그럼 요 두 개를 정리해 봤을 때 일부러 열 필요 없고 계량비용이 크면 누가 들어갑니까? 계량비용이 더 크면 누가 들어가?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하향여가. 가치 상승이 크면 누가 들어가?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상향여가 이루어진다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가주택인데 투자니까 계량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커. 저급주택에 살던 데인데 계량비용이 더 커. 자, 이때 남아도는 주택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불량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량주택이라는 것은 시장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시장 실패는 아니고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주택의 문제를 하면 안 되고 소득 문제를 해야 되고, 철거 안 되죠. 실질 소득 향상에 이때 초점을 줘야 된다 보시면 돼요. 이게 불량부채의 숙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123페이지. 자, 123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주거분리하고 여가과정.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양가로 3번에 주거분리하고 여가과정 됐나요?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3번. 고급주택지에서의 하향여가. 고급주택지에서의 하향여가. 박스 안에 니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니은. 뭐가 클 때? 개조수선비가 클 때. 개조수선비가 크게 되면은 이때는 하향여가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적급주택지입니다. 이번에는. 기억만 체크하면 되겠죠. 기억. 가치가 클 때 개조수선비보다는 가치 상승분이 크게 되면은 이때는 누가 들어옵니까?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뭐가 이루어져? 상향여가 이루어집니다. 상향여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정리하게 되면은 계량비용이 크면 하향여가, 가치 상승이 크면 뭡니까? 상향여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걸 넘기시고 124페이지에 불량주택 한번 볼게요. 불량주택.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불량주택이라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불량주택이라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쭉 보니까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요 정도만. 시장 실패가 아니고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 우리나라가 나오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하향여가 와 있다니까.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보조금을 주든 아까 같이 뭐 통장을 좀 이자율을 많이 주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대출금 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저가주택의 수요를 증가하려는 어떤 그런 정책이 많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면 하향여가 일어납니다. 그럼 하향여가 일어나면은 기존에 있는 낡은 고급 고가주택이 여기에 뭐로 바뀌어? 적급주택으로 바뀜으로 해서 공급량은 어떻게 돼? 증가됩니다. 자, 외부효과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보다 나은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 뭐 때문에? 그래야만이 할증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고로 가면 뭐가 되고? 할증. 고가 저러면 어떻게? 할인된다 봐야 돼요.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 중학생들 보면은, 여기도 우리가 청운고라는 특목고가 있지만은, 중학교 3학년 때 보면은, 1, 2등 하는 애가 내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고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등 하는 애가 어떻게 해서 얘가 특목고 갔다 볼게요. 시험을 지하금 잘 쳐가지고, 이래 갈 수도 있어. 충분히 이래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딱 지나가면, 얘가 공부 훨씬 잘해. 부모들이 왜 특목고 자꾸 보내려고 했어요? 자사고니 특목고니 왜 보내려고 그랬어? 얘가 공부 훨씬 잘해. 그게 뭡니까? 그게 외부효과 알아봐야 돼. 외부효과. 그게 외부효과입니다. 외부효과. 보는 눈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 엄청 잘했는데 얘는 내신 때문에 일반고 보냈어. 얘 공부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외부효과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고로 가게 되면 할증, 고가 저럼 어떻게 할인 거래 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량 비용이 비싸면은, 계량 비용이 많이 들면 하향여가, 가치 상승률이 크면 상향여가도 보셔야 돼요. 상향여가. 됐나요? 예, 그런데 적급주택에서 계량 비용마저 비쌀 때 발생하는 주택을 말하고 불량주택. 시장 실패도 아니다. 아닙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정도 하시고, 자, 125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보니까 양가로 2번. 125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용 수입 경제지대부터 해서, 이제 외국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26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126페이지 보시니까, 거기 박스, 지대 결정 이론 보이세요? 이거, 회차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회차, 기출 회차.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 다음 131페이지. 131페이지 보니까 도시공간 구조론, 그 옆에 보니까 이것도 회차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이거 뭐, 90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138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상업입지론입니다. 상업입지론. 이런 것들도 회차 어마어마하다 봐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필히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필히 나온다 봐야 돼. 그리고 또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 뭐 얘기하다 보면 재밌어요. 자, 1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25페이지 보니까 전용 수입, 그 다음에 경제지대, 그 다음에 준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 수입, 경제지대, 준지대가 있어. 자, 요 세 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읽으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교과서에다가 단어 키만 딱 잡아놓으면은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대로 공부해본들, 교과서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 그런데 시험 칠 때 꼭 나와야 되는 문장이 있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입니다. 전용 수입, 그 다음에 경제지대, 그 다음에 준지대. 전용 수입, 경제지대, 준지대. 자,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문장 안에 우리가 색칠을 내가 해놨죠. 색칠을. 어디 색칠되어 있습니까? 문장 안에 어디 색칠되어 있나요? 전용되지 않고. 그죠? 전용되지 않고. 그거 하나 체크합니다. 전용되지 않고. 전용 수입 거기에 보면 전용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지대 오른쪽에 파레토 체크하시고. 파레토.
그 다음에 그 줄에 보시면은, 제일 앞에 토지란 말 보이시죠? 토지. 경제지대, 거기에 쭉 가니까 옆에 토지란 말이 있습니다. 토지. 토지 옆에 영구적이란 말 있죠? 영구적.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대에서는 파레토, 토지, 영구적, 요거 체크하시고. 파레토, 토지, 영구적. 체크했나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3번에 준지대는 마샬. 마샬, 그 다음 오른쪽에 인간. 인간,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니까 일시적. 일시적. 자, 여기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요. 전용 수입이란 것은 어떤 생산 용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여기 키죠. 전용되지 않고. 전용되지 않고, 여기 키죠. 여기.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급돼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전용 수입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차장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차장. 지금 내가 차를 안 가져오는데요. 요즘 옛날에는 롯데마트에 10,000원 받았거든. 하루 주차비가. 근데 지금 30,000원 받더라고요. 예. 하는 만원 받을 때는 그냥 차 갖고 올만해. 자, 그래서 주차비를 갖다가 10,000원 이렇게 지불합니다. 자, 10,000원 지불하게 되면은, 자, 지불에, 여기에 10,000원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때 토지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를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 있겠죠. 이렇게. 토지 위에서. 그러면 토지 밑에서 받아야 되고 토지 위에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토지에 별다른 어떤 시설물 없죠. 요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맨 땅이야, 맨 땅. 그죠? 맨 땅이야, 맨 땅.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차를 이렇게 딱 대면은 토지 밑에서 받아야 되고 위에서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토지 자체에서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지금 그대로 토지 자체로 씁니다. 토지 자체로 쓰면서 10,000원을 받는다면 내한테 얼마를 돌라 그래. 자, 얘한테 가면 예를 들어서 7,000원 준다 볼게요. 7,000원. 자, 그 다음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런 영구적인 또 이윤이 있죠. 얘를 3,000원. 그래서 밑에를 뭐라 그러고 얘를 가도린 전용 수입이라 그러고, 그 다음 위에를 토지에 생기는 영구적 초과 이윤이죠.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내 죽어도 자식 죽어도 그 밑에 그냥 주차장은 영구적으로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요 위에를 뭐라 그럽니까? 이걸 경제지대라 그럽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경제지대. 밑에를 뭐라 한다고?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전용 수입. 자, 여기는 10,000원 줬는데, 자, 차를 예를 들어서 밑에 달동이나 저 밑에 있는데 시내 가면은 20,000원 돌라 그래. 20,000원. 그럼 밑에 간 예를 들어서 위가 3,000원이면 얘는 그냥 17,000원이에요. 17,000원. 전용 수입이 17,000원이에요. 칼국수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먹는 칼국수 가격하고 백화점에서 먹는 칼국수 가격이 틀리죠. 맛은 시장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가격이 왜 거기 비쌉니까 하면 그거는 뭐가 비싸기 때문에 전용 수입이 비싸기 때문에. 따지면 안 됩니다. 비싸다고 막 따지면 안 돼. 가갖고 싼 데 가서 먹으려면, 칼국수 싼 데 가서 먹으려면 전용 수입이 싼 데로 가시면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토지 자체에서 토지에 있던 생산 요소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주세요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고 전용 수입. 그 다음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초과이윤을 말한다고 경제지대. 누가 말했습니까? 하면 파레토가 말했어요. 그래서 경제지대를 하면은 토지 영구적 파레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르게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토지 영구적 파레토 요 세 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준지대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저는 지대는 아니죠. 저는 인간이 만든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요거는 일시적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초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 마샬이 만들었어요. 마샬. 그럼 이건 인간 일시적 마샬.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국 노래장, 그 다음에 분양권 사무소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 분양권 사무소입니다. 한 달 정도 하겠다고 토지 빌려갖고 위에 시설물 설치하죠. 이때 받는 금액을 말한다고 준지대를 한다고. 준지대라고 한다고. 전국 노래자랑 이런데 빰빠빰빠빰 막 이런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줘야 되겠죠. 이게 다 뭐라고? 이걸 준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거는 전용수익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은 상태, 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돼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뭐라 그럽니까? 전용수입. 만약 탤런트 A양이 K본부에서만 일한다면 K본부는 이 사람한테 다른 방송국은 가지 마세요, 우리하고만 전용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줘야 돼. 그게 뭐라고? 전용수입. 야구선수가 한 구단에 속고 있죠. 축구 마찬가지죠. 한 구단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구단으로 못 가게 합니다. 이걸 말한다고? 전용수입. 홈런 한번 팍 때려갖고 보너스 받죠. 우승해야 보너스 받죠. 그런 것들은 마다 경제지대라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비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돼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전용수입. 토지에서 발생하는 영구적 초과이온을 경제지대. 누가? 파레토가.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초과이온은 이거는 뭡니까? 준지대, 마샬입니다. 그래서 체크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전용되지 않고 전용수입, 그 다음에 토지 영구적 파레토, 경제지대, 그 다음에 인간 일시적 마샬, 이거는 준지대. 자, 그 다음에 밑에 126페이지 한번 볼게요.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결론은 127페이지고 박스입니다. 박스. 결론은 리카드하고 마르커스 박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네 사람 나옵니다. 네 사람. 126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양가로 1번에 리카도 차액지대설 돼 있죠. 리카도 차액지대설. 126페이지 맨 밑에 126페이지 맨 밑에 차액지대설 돼 있나요? 오른쪽에 보니까 양가로 2번에 절대지대설 돼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28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번에 위치지대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4번에 입찰지대설. 이 네 사람 출제 회차는 해마다 나올 가능성은 100%라 봐야 되죠. 네 사람.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요때 시대적 배경은 자, 농지 토지의 어떤 주인은 농사를 안 해요. 이걸 갖다가 소작인들한테 임대를 줘. 그래서 주인은 그 지대로 받고 먹고 살죠. 지대로. 그래서 그 지대에 따른 어떤 그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네 사람인데, 사실 이론은 세 개라 봐야 돼. 요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요 두 개는. 그러고 차액지대설과 절대지대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지대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지대이론설이 몇 년을 넣습니까 하면 그건 한 50년을 넣었어. 50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810년 정도의 지대설을 만들었으면 한 50년 뒤에 지대설을 이 사람이 마감했다 보시면 돼. 이 사람이 지대설을 얘기 많이 들었죠. 마르크스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본론 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대설을 마감을 했다 보시면 돼. 마감. 이 중간에 지대설이 또 다른 지대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겠죠. 그런 어떤 지대설을 전부 다 평판해갖고, 그래서 마감한 사람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대설은 지금 제일 처음에 스타트한 사람하고 지대설에 관련된 것을 마감하신 분,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이걸로 두 개만, 처음하고 끝 두 개만 비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뭡니까 하면은, 요 두 개는 여기에 고립국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 유명한 논문이에요. 이 고립국 논문에서 나온 이론인데 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그럼 제일 먼저 한번 볼게요. 차액지대설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토지를 빌립니다. 토지를 빌리는데 A는 최우등지, B는 우등지, C는 열등지, D는 최열등지. 이걸 우리는 최열등지, 이걸 우리는 한계지라 그럽니다. 한계지. 이걸 한계지라 그래요. 최원만큼 상황의 토지. 비옥도가 제일 약한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우리가 한 100평이라 볼게요. 전부 다 똑같이 100평을 임대를 합니다. 근데 A 생산량을 보니까 최우등지에서는 100톤이 생산이 되고 미리 여기는 80톤, 여기는 50톤, 여기는 30톤. 똑같은 100평을 갖다가 작업을 했는데도 최열등지에서는 30톤밖에 안 나와. 최우등지에서는 100톤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나가서 팔았어. 시장 나가서 파니까 예를 들어서 100톤은 100불 받고 80불, 50불 얘 와 이래 됐노? 30불 받아야 되죠. 오늘 틀린 게 몇 개 나오네. 새끼 바가지 안 나. 왜 이래 많이 받았노? 30돈 팔았는데 그죠? 30불밖에 못 받았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산에 들어갔던 비용 뺍니다. 생산비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은 인건비 포함됩니다. 재료비 포함돼. 기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 봐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똑같이 우리가 100평이기 때문에 똑같이 30불. 자, 여기서 빼죠. 시장에서 파는 물가에서 생산비를 뺍니다. 자, 이때 A는 70불이 나오고 얘는 50불이 나오고 얘는 20불이 나와. 얘는 없어. 그래서 이걸 지대로 보는 게 요게 뭡니까? 요게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이라 봐야 돼요.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은 어떤 차익이 있습니까 하면은 비옥도의 차이라 봐야 돼요.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요걸 갖고 우리는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이라고 합니다. 요놈이죠.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익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 차익은 비옥도의 차익. 요 보고 우리가 체크할게요. 요 잠시만 설명 들으시고 같이 체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내가 B 토지를 사게 되면은 생산이 여기는 80톤밖에 안 돼. B 토지를 타면서 생산이 우리가 100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학이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끝인다는 것이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우리 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 와서 키 재보시는 분 안 계시죠? 키 다 컸다니까. 키 다 컸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제 성장도 미친 듯이 달려오다가 지금 AI 기점으로 해서 좀 선 상태라 보시면 돼요. 성장률이 엄청 지금 둔화되어 있죠. 이런 걸 다 뭐란다고? 이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한계지에서 아까 우리가 30불 벌어가지고 30불 생산비로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여기는 한계지에는 지대 발생 안 하고, 그 다음에 곡물의 가격이 생산비, 판매량이죠. 곡물 가격이 결국은 지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리카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토지 자체를 갖다 이 사람은 선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거를 전부 다 자기는 잉여라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입니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126페이지에서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리카도는 그 첫째 줄에 보니까 비옥도란 말이죠. 비옥도 체크하시고. 비옥도 찾았나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맨 둘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한계지란 말이 나오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대는 해놓고 그게 불로소득 잉여라 되어 있습니다. 불로소득 잉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봐야 되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봐야 돼요. 수학 체감의 법칙은 어디 있지? 아, 12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절 안에 숨어 있네. 12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맨 구석에 보이세요? 12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보시면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 딱 숨어 있습니다. 이래 끝이 되고, 끊기 싫으면 그냥 박스만 보시면 되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 이 사람 한번 볼게요. 마르크스 이 사람.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에서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본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본을 투자하게 되면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노동이 붙죠. 그래서 자본으로 노동을 투자하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자본의 가치는 노동비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자본이 뭐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큰 자본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래도 노동자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학착취란 말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은 자기네들이 자본론 상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틀립니까 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니한테 토지를 임대해 줬으면은 우등지든 최일등지든 상관없어. 이 사람 노동비를 강조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일등지든 우등지든 상관없이 뭐부터 내놔라? 지대부터 내놔라서. 네가 소유 자체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뭡니까? 지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소유했기 때문에 뭐를 보는 사람? 지대로, 소유했기 때문에 지대를 내놔라는 것이 이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뭡니까? 절대지대야, 절대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절대지대시 생기게 된 배경은 토지 사유화에 있다 봐야 돼. 토지 사유화. 토지를 전부 다 사유화 맡기니까 소유 자체를 지대로 보고 한계지든 최우등지든 간에 무조건 지대를 받아내.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올라갑니까 하면 시장의 물가가 올라간다 봐야 되죠. 시장의 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 있죠.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이론을 갖다가 좀 더 강하게 밟아주는 그런 어떤 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유일한 것은 마르크스에서는 한계지에서 뭡니까? 지대가 발생합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얘는 반대야. 얘는 곡물 가격이 지대를 발생시키면 반대로 얘는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봐야 돼요. 그리고 마르크스에서는 이 사람은 지대 자체를 갖다가 생산비 비용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토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지가 아니고 임야나 산지 등을 개간해서 농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나 산지를 개간한 비용, 다시 말해서 그런 생산비 비용을 이 사람은 뭐로 본다? 지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127페이지 양가로 2번 1번. 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절대지대설에서 지대는 토지의 어떤 소유 자체 체크합니다. 소유 자체.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시면은 둘째 줄 맨 끝에 보시면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요거는 유일합니다. 요거는 다른 데는 이런 거 없죠. 여기서만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해요. 한계지에서 지대 발생하는 이론을 내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밖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의 사유화 체크할게요. 사유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4번에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앞에하고는 틀리죠. 동그라미 4번 지대가 고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대는 생산비 비용입니다. 생산비 비용. 자, 그래서 정리해놓은 것이 거기에 박스에 보니까 그 차익지대설과 절대지대설 비교해놨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은 토지의 어떤 여기에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차이? 비옥도 차이. 이 사람은 소유 자체. 여기는 수학 제한 법칙. 여기는 사유화.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설은 딱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계지 최열등지. 거기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럼 이것도 반대죠. 얘는 고가가 지대를 결정하고 얘는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봐야 돼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리고 저는 지대를 물어보고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보죠. 잉여 불로소득. 이런 토지를 갖다가 선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생산비 비용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는 토지의 어떤 이론이, 이거는 영반대라 보시면 돼요. 영반대. 이거는 1810년도에 처음 내놨던 지대를 처음 내놨던 학설이면,
요거는 최종적으로 50년 동안 정리한 학설이라 보시면 돼요. 1860년도. 이 사람 죽기 한 5, 6년 전에 태어났죠,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 근데 활동은 어디서 했으면 유럽에서, 영국에서 했죠, 영국에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자, 위치지대설과 입찰지대설은 똑같습니다. 위치지대설과 입찰지대설은 똑같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은,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까 차액지대설에서는, 우리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아까 지대는 시장에 나가서 팔았던 매상고에다가 마이너스 생산비를 뺀 거라 그랬어.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에요. 자, 티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고립국 이런 논문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요 고립국 논문을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농장을 경영하면서, 농장에서 경영하면서 있었던, 자기가 직접 경영하면서 이런 어떤 논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논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때 시대적 병행은 중심지가 하나예요, 하나. 농작물을 자기가 생산을 딱 해보니까 이걸 시장 가서 팔아야 돼. 시장에서 팔다 보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수송비가 발생해. 수송비. 그래서 앞에 있는 리카도 네 말도 맞는데 중심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추가되더라? 수송비가 추가되더라. 수송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런 중심지에 가까운 쪽은 아무래도 지대가 비싸겠죠. 중심지에서 먼 쪽은 지대가 싸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었죠.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는 것은 요것까지는 리카도입니다. 자, 여기서 T년에 와서는 여기서 하나 더 빼죠. 마이너스 여기 뭐 뺍니까? 수송비를 뺍니다. 그래서 수송비 개념을 중과한 것이 여기에 T년의 위치지대설이라 봐야 돼요. 차익지대설에서 뭐 추가했다고? 위치 추가한 거죠. 위치 추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식 여기 하나 나왔죠.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를 뺍니다. 티네 팍 이렇게 튀다 보면 목마르죠. 목마르니까 아침에 생수라 그러죠. 짐의 생수.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에 이렇게 해서 지대가 조금 비싼 쪽을 보니까 집양농업을 하더라는 거지. 집양농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좁은 토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이렇게 촘촘하게 심는 거. 채소, 야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집양농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중심지에 거리가 먼데 보니까 조방농업이 발달되어 있더라. 조방농업이라는 것은 목축업이죠. 양들 키우는 거 이런 것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지방농업이라는 것은 중심지에 가깝고 기울기는 어떻다? 가파르고. 조방농업이라는 것은 중심지에 멀고 기울기는 어떻더라? 완만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T년의 위치지대설입니다. 자, 128페이지 한번 볼까요? (3번에) 보니까 위치지대설 나와 있고 그 옆에 고립국 이름 보이시죠? 고립국 이름 하나 체크하시고, 공식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는 까지는 리카도, 그래서 마이너스 수송비까지 뺍니다. 수송비.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T년은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의 위치 개념 추가. 요 하나 체크할까요? 위치 개념 추가.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지대하고 수송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동그라미 2번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하나 보실게요. 네 번째. 지방농업일수록 중심지에 가까이 입지하고 기울기는 급경사. 조방농업일수록 중심지에서 멀리 입지하고 기울기는 왕경사. 4번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7번. T년은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농장을 직접 경영했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어떤 고립국 논문에서
그게 밑에 도시공간 구조이론 중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및 알론스의 입찰지대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하나.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입찰지대설이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입찰지대설은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제목만 바꿨다 보시면 돼. 이 사람이 누가 알론스가 제목만 바꿨다 봐야 돼요. 그러면 제목을 바꾸면서 뭐를 바꿨습니까? 하니까 여기서는 농업을 달았죠. 집양농업, 조방농업을 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달았습니까? 하면 상업지, 주거지, 공업지 이렇게 달았어.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지대설 여기에서 뭘 갖고 왔다고? 똑같은 걸 갖다가 도시 공간으로만 갖고 왔다 봐야 돼요. 여기서는 수송비를 달았다면 여기서는 통근비겠다. 통근비 이런 것. 마찬가지겠죠.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는 아무래도 지대가 비쌀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 그 다음에 뭡니까? 공업지 이런 식으로. 똑같아 얘하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이미 입찰지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이런 어떤 좋은 땅을 쓰려면 돈을 많이 내놔야 돼. 여기도 높은 이 지대를 쓰려면 높은 지대를 내놔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론은. 단지 차이 나는 것은 얘는 뭘 달았고 농업을 달았고 집양농업과 조방농업을 달았다면 얘는 뭘 달았고 주상공을 달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찰지대라는 거, 입찰지대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입찰지대라는 것은 뭐냐면 단위면적 토지에 대해서 이용자가 지불코자 하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단위면적 토지에 대해서 이용자가 지불하는 최대 금액. 이거는 이 말은 얘야만 포함된 게 아니고 얘도 포함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서는 여러분이 체크하실 것은 동그라미 1번. 입찰지대라는 것은 단위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코자 하는 무슨 금액입니까? 최대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 그리고 조심할 것은 입찰지대도 T년의 위치지대설에 있다 없다?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있는 내용이야. 있는 내용.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3번.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 등을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라고 한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기울기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 계산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식만 나중에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하나 체크할까요? 7번. 7번이라는 것은 T년의 고립국 이론을 T론의 고립국 이론을 어느 공간에 도시 공간으로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거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 7번 지문. 자, 그래서 네 사람 요거 정리할게요. 네 사람. 자, 요거는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이름들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름들. 리카도, 그 다음에 마르커스, 그 다음에 티넨, 그 다음에 알론스 이름들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대이론 나온 사람이 그 다음에 리카도입니다. 리카도. 그 다음에 지대이론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사람이 마르커스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설이 좀 반대입니다. 반대. 설이 좀 반대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러한 어떤 지도 이론에다가 뭐를 추가한 겁니까? 수송비를 추가했다 봐야 돼요. 수송비. 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얘는 뭘 달았고 농업을 달았고 얘는 뭘 달았습니까? 주상공을 달았다 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방농업과 조방농업을 달았고 여기는 주상공업지를 달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 할게요. 여기까지. 자, 좀 쉬겠습니다.